리플 소송의 대상은 사실 리플랩스라는 법인이잖아요. XRP는 사실 별개 사안인데 별개죠. 리플랩스의 가장 큰 수익, 리플 페이먼트라고. 와, 이게 설명 진짜 제가 너무 자세하게 해주셔가지고 어떤 상황인지가 저도 많이 찾아보고 하는데도 약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했는데 너무 명확하게 지금 현재 상황들이 좀 핵심들이 좀 많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마무리 3부로 이제 넘어갈 텐데 리플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리플 소송에서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슨에 대한 개인 소송을 취하를 했고, 자,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이제 리플과 어떤 SEC가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존 디튼 변호사가 7억 7천만 달러, 지금 SEC가 요구하는 이 7억 7천만 달러가 아니라 2천만 달러 수준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고, 합의 가능성은 99%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편집장님은 SEC와 이 리플 합의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굉장히 높다라고 저도 생각을 굉장히 해요. 높은 상황이다. 네. 이게 합의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점점 몰리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SEC가 오히려 몰리고 있다. 네. 여러 가지 지금 재판이나 SEC의 지금 입장을 보면 지금 재판을 이제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서 재판을 진행을 하면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SEC가 새로운 논리를 가지고 와서 근거를 가지고 와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미 많이 깨졌어요. 이미 많이 깨졌죠. 본인들의 논리들이 많이 깨져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그 단적으로 뭐 기관들한테 판매되는 건 뭐 증권으로 봐서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합의 대상이 될 텐데 지금 그게 마지막 남은 유일한 카드여가지고 그래서 그게 될 텐데 사실 SEC는 그것보다는 거래소에 프로그램 매매한 거, 또 갈링하우스가 개인적으로 받은 물량을 또 판매한 것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증권으로 봐서 제재를 하고 싶은 게 사실인데. 이제 물론 핵심은 이제 거래소의 프로그램 매매가 되겠죠. 이게 핵심인데 이게 이미 다 깨진 약식 판결에서 전부 다 깨진 상황이어가지고 같은 논리로 대응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다 보니까 그래서 SEC 입장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든 해결을 봐야 되는데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결국은 본안 소송 시간만 끌면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럴 바에는 적절하게 서로 합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뭐 서로 인정한다고 하면 뭐 리플 쪽에서는 당연히 이걸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것도 맞고 안정화시키려면 그래서 어느 정도 합의의 물꼬를 튼 상황으로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금액은 사실 뭐 얼마가 될지는 사실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합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일단 이제 7억 7천만 달러 그 판매량보다는 훨씬 더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대부분이 이제 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러면 이 시점 자체를 갖다가 아무래도 SEC 입장에서 이걸 그냥 순순히 해줄 가능성은 또 적은 거고 그리고 오늘 또 기사를 보면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우리 SEC랑 끝까지 하겠다 이러면서 약간 또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특유의 약간 그런 전략들이 이제 약간 좀 허풍을 좀 치면서 약간 그런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시기에 대해서도 지금 가늠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시기는 사실 양측이 약간 감정적인 싸움도 감정이 좀 상해 있긴 하더라고요. 서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합의가 사실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리플 입장에서도 리플랩스도 사실 여기에 돈을 너무 많이 쏟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것도 사실 비판이 되고 있죠. 재판 비용을 너무 많이 이거 사실 리플 XRP 판 돈으로 소송하고 있는 건데 그게 너무 많이 비용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 빨리 해결해야 되는 것도 맞고 그러면 적당한 수순에서 이제 합의를 하는 게 서로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이제 시간도 사실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리플의 소송이 끝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XRP 홀더 분들이 리또 속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오해 속에서도 계속 좀 많이 오랫동안 버텨오신 분들이 많으신데 어떻게 보면 바랬던 이제 지향점이 소송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이거는 약간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이 리플의 소송이 끝나면 XRP 가격이 어떤 상승 탄력을 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리플 소송의 대상은 사실 리플랩스라는 법인이잖아요. 그렇죠. XRP는 사실 별개 사안인데 별개죠. 그러면 리플랩스가 XRP를 활성화하기 위한 뭐 도구를 갖고 있냐, 서비스를 갖고 있냐를 보면 리플랩스의 가장 큰 수익이 이제 이번에 이름이 바뀌어서 리플 페이먼트라고 리플넷에서 그렇죠. 리플 페이먼트. 거기 바뀌었는데 이게 이제 송금하는 시스템이잖아요. 플랫폼이잖아요. 여기서 발생한 수수료 수익이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토큰 판매 부분을 제외하고 그러면 수수료 수익이 이제
리플랩스의 매출이 사실 여기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걸 좀 더 리플 페이먼트 뜯어서 보면 세 가지 서비스로 또 나눠지잖아요. 네네. 엑스커런트랑 레피드랑 레피드랑 SBR랑 비아,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러면 결국은 엑스커런트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 이렇게 자기네들 리플랩스의 기술을 꽂아놓고 송금할 수 있는 시스템.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리플랩스가 가장 밀고 있는 서비스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은 네. 근데 XRP가 안 쓰입니다. 네네. 엑스커런트는 일단 XRP가 안 쓰인다라는 거. 쓰이진 네. 않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 결국은 엑스래피드에서 사실 엑스래피드가 이제 XRP를 사용해서 송금하는 영역을 말하는 건데 이 부분에서 이제 XRP가 사용되고 여기서 발생되는 게 이제 XRP 수요로 이제 이끌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이 ODL이라고 많이 이제 그쵸. 많은 분들이 네.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아직 좀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니까 좀 불확실성이 아직 좀 크다. 네, 그렇게 그래서 볼 수 있는 거죠. 뭐 XBR 같은 경우 이제 개인이 이렇게 송금하는데 XRP로 송금하는데 근데 아직 뭐 그건 활성화가 거의 안 됐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결국은 엑스래피드가 어떻게든 활성화돼서 그게 쓰여야 되는데 뭐 은행들이나 리플랩스 입장에서도 사실 B2B 쪽이 훨씬 더 법인 입장에서는 그렇죠. 훨씬 낫고 더 규모 사이즈 스위프트랑 경쟁하려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도 있어서 네. 사실 리플 소송이 끝나면 XRP는 반드시 오르긴 할 겁니다. 근데 네, 그 단기적으로는 오르는 게- 반드시 오릅니다. 네, 그건 단기적으로는 확실한데. 반드시 오를 네. 텐데 이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상승세에 탈 수 있는 동력이 될까는 좀 미지수인 것 같아요. 결국은 XRP 수요가 이끌어져야지 XRP 가격이 계속 장기적으로 오를 텐데 그게 사실 잘 보이진 않거든요. 사용성이. 근데 이게 제가 사실은 바로 다음 질문에서 이제 드리려고 했던 부분들에 대한 답을 먼저 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리플의 근본적인 가치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수는 없는 거고 결국 악재가 하나 제거가 되면서 지금까지 괴롭혀왔던 것들이 하나 사라지니까 분명히 단기적으로 오르고 또 하나 좋은 거는 사업을 이제 추진할 때 훨씬 더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이제 사업적으로 장기적으로도 호재로는 작용을 하게 될 텐데 문제는 이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 동력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이게 엑스커런트랑 엑스래피드가 좀 거래되는 규모 자체가 대략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이게 사실 엑스래피드 거래는 거의 발생 안 하고 있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금융당국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금융당국 자료에서는요? 네, 보면 찾아보시면 네. 이게 엑스래피드는 거의 나오지 않고 대부분이 엑스커런트 그래서 리플랩스도 그쪽에 힘을 주고 있는 것도 맞고 그래서 래피드 쪽이 좀 더 활성화돼야 된다. 근데 이게 저희는 이제 궁극적으로 이걸 얘기하잖아요. 리플 소송이 끝났어. 그러면 XRP가 상승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리플랩스 사업이 있어. 근데 그러면 이 와중에 XRP가 가격이 오르면 혹은 리플랩스의 사업이 확장이 되고 성장을 하면 XRP에 무슨 관련이 있길래 그게 영향을 받을까? 이 부분을 집중해야 돼. 단편적으로 리플랩스가 굉장히 사업을 잘해서 엑스커런트나 래피드나 뭐 하여튼 어떤 거든 사업을 굉장히 잘해서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리플랩스의 법인의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이게 XRP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 무슨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들이 우리가 생각을 아직 못했던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대로 XRP 가격이 오르면 물론 그건 있습니다. XRP 가격이 오르면 리플랩스는 무조건 좋아요. 완전 호재죠. 왜냐하면 워낙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있는데 반대로 이제 리플랩스가 이렇게 했을 때 XRP가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 가격에. 사실 그건 아직 좀 더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사용성이 나오지 않는 한은. 사용성에 대한 문제들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엑스래피드에서 이게 계속해서 사용이 되어서 이게 통화로서 활용이 돼야 되는 건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분기별 보고서 보면은 이 ODL이 계속 많이 사용이 늘기는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 2022년, 2023년 보면은 그래도 이제 매 분기마다 뭐 30%, 40%씩 늘어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제 큰 그림으로 이 사업의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제 확인해야 될 지점들이 존재한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좀 투자자분들은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고 전에 이제 편집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B2B라는 기반이 어떻게 보면은 이 리플에서는 핵심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B2B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XRP가 사용된다는 게 유의미한 건데, 근데 그게 이제 만약에 리플의 선택이 어떤 거냐에 대한 불확실성들은 지금까지 어떤 스코어에 대한 부분들로서 증명을 할 수 있는 거다. 약간 이렇게 결론을 좀 내리면 맞습니다.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리플 얘기를 해봤는데 또 이 알트코인은 리플만 얘기하기는 좀 서운하니까 그렇죠. 이 편집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주목하고 계시는 알트코인 분야 어떤 게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알트코인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편이긴 합니다. 네, 저도 뭐 그렇습니다. 네, 대부분 알트코인 위험하고 그나마 이더리움. 네, 이더리움. 네. 이더리움 비롯해서 뭐 상위 10위 안에 들어있는 그런 수준? 사실 10위도 10위 안에 들어있는 시총 순위로 10위 안에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실 비트코인, 이더리움까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굉장히 적죠. 너무 시가총 차이가 너무 심하죠. 굉장히 많이 변동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빨리 바뀌고 사실 작년에 10위권 안에 들어간 거랑 올해 10위권 안에 들어간 그쵸. 또 체인지가 다르죠. 되는 경우도 네네. 생겨서 그래서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알트코인을 투자 용도로 만약에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그나마 안정적인 수단으로 생각하면 이더리움 정도가 그나마 괜찮지 않을까. 네네. 뭐 알겠습니다. 기술로는 사실 저는 그 레이어 2 기술을 굉장히 좋아하는 레이어 2. 편이긴 그렇죠. 하더라고요.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네. 레이어 2 그러니까 가상자산을 차치하고 그냥 레이어 2 프로젝트들은 주목해 볼 필요는 있다. 네. 그 덩달아서 레이어 2가 부각되다 보니까 이더리움 같은 이제 레이어 1들이 오히려 더 이제 수혜를 받는 느낌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더리움이 사실 우리가 예전부터 말을 했지만 사실 블록체인으로서는 사실 너무 나온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렇죠. 후발 주자에 비해서는 처리 속도나 여러 너무 가지 느리고, 네. 그런 문제점이 있잖아요. 근데 레이어 2가 나오면서 그런 단점들을 많이 해소를 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집중해서 레이어 2 기술도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이게 이더리움이 지금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그 중심에도 이 롤업이라고 하는 게 그쵸. 이 레이어 2를 기반으로 해서 가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레이어 2의 중요성을 정말 많이 또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꼭 관심 가지고 투자하시라는 의미 아니고 공부를 꼭 해보시면 진짜 좋은 분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질문 또 재밌는 질문인데요. 네. 현재 시점에서 편집장님께 1억의 현금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투자하시겠습니까? 만약에 1억이 있으면 사실 저는 지금도 가상자산 투자를 안 하고 있긴 하거든요. 안 하고 계시나요? 네, 하고 있진 않는데 네. 만약에 1억으로 무조건 해야 돼라고 한다면 사실 비트코인에 투자를 할 것 같아요. 비트코인 한 8 정도 하고 이더리움 2 정도 하는 수준에서 이렇게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주신 모든 분들이 비트코인 8에 이더리움 2였습니다. 그 정도가 굉장히 안정적인 비율로 가장 보이는 맞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짰을 때 네네. 그 이후로 뭐 쪽에서 뭐 알트코인 살 수도 있겠지만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하기보다는 안정적으로 그냥 투자한다 생각을 하시면 사실 그 정도도 굉장히 위험한 투자로 보이긴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안정적인 거 하면 좋겠지만 가상자산을 해야 된다면 그 정도 비율로 하면 어떨까? 근데 이게 암호화폐 투자 안 하시고 계신 거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기사 쓰기가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보면 좀 중립을 좀 지키고 네. 뭔가 냉정한 시선으로 이 투자를 하게 되면 이게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편중되죠. 좀 더, 내가 투자한 코인을 좋게 얘기할 수밖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발생하는. 그래서 저는 이제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저희 매체에서 쓰는 기사들이 그래서 약간 직설적으로 그 문제가 있는 걸 지적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저희 기자들은 이제 공개를 하도록도 하고 있어가지고 네네. 만약 투자를 하고 있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좀 투명하게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고 운영을 하고 계신 거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께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무리 저는 항상 기사를 예전부터 쓸 때마다 마지막에는 꼭 가상자산은 위험한 상품이다 보니까 투자 유의하셔야 된다라는 문구를 항상 써왔었거든요. 네. 최근에는 쓰진 않았지만 네네. 그래서 마찬가지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가상자산 굉장히 위험한 고위험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굉장히 많이 공부하시고 알아보고 직접 여러 가지를 직접 투자하시는 것도 좋지만 차트를 비롯해서 온체인 데이터 이런 걸 굉장히 유심 깊게 살펴볼 필요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지표들 그런 지표들을 살펴보시고 난 후에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더불어 최근에는 이런 것도 말씀드리는데 최근에 이제 선물 시장이 워낙 많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몇몇 분들은 이제 최근에 가상자산 이제 겨울이 오면서 현물 가격들이 그게 변동성이 크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선물 시장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선물 시장을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작은 변동성으로도 큰 변동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굉장히 조심하셔라. 이게 그러다 청산당할 위험이 너무 크다. 그렇죠.
예, 특히 레버리지를 많이 쓰시려면 3배 이상은 쓰지 마시라. 네네.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진짜.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선물 얘기 나오셔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막 10배, 20배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맞습니다.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트레이딩을 되게 전문으로 하시는 분을 또 한번 초청드렸을 때 보통 레버리지 얼마 써야 되냐 하니까 대부분 3배에서 아무리 많아도 5배를 맞습니다. 얘기하시는데 초보 투자자분들은 너무 막 이게 한 번에 많이 가고 싶으셔가지고 네, 그 상방만 바라보는 거죠. 하방을 생각을 못 하시는 부분이. 네. 그래서 레버리지 클수록 이제 한순간에 순식간에 청산당하는데. 네, 그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네네. 그건 반드시 좀 조심하시면서 건강한 투자를 하시면 어차피 내년에 또 이용자 보호법이 나오고 여러 가지 규제가 들어오고 그러면 이용자 보호가 좀 더 완성되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투자를 지켜보시면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지금까지 좋은 얘기 너무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원체인 지표나 이런 것들이 되게 너무 막 이렇게 투자의 실전에 도움이 되는 얘기들도 많이 주셔가지고 아마 지금 구독자분들도 뭐 저는 너무 재밌었는데 아마 구독자분들도 굉장히 좀 몰입해서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디지털 에셋 박근모 편집장님과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어떤 깊은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